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투자자들의 시선은 늘 미국에 치솟는 국가부채에 집중되어 왔는데 33조 달러를 넘나드는 연방정부 부채와 매월 수백억 달러씩 빠져나가는 이자 지급액을 보며 모두가 우려를 표했죠. 그런데 정작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저축의 나라, 신중한 투자자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공식 통계를 보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미국의 125%, 일본의 260%에 비해 중국은 겨우 77%에 불과하다고 발표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표면적인 모습이 실제와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심각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추정에 따르면 중국의 실제 부채 수준은 미국의 3배가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중국의 부채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경제 통계의 신뢰성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발표되는 수치들은 종종 실제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도 결국 각국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과 미국 부채 구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누가 돈을 빌리느냐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부채를 여러 정부 층위와 국유 기업들, 그리고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특수기관들에 분산시켜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미국에서도 연방정부 외에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이 각자 부채를 지고 있지만 이들의 부채를 모두 합쳐도 GDP의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지방정부들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부채를 떠안을 동기와 능력이 훨씬 크죠.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2023년 기준 중국 지방정부들의 부채가 최소 13조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중국 GDP의 대략 78%에 해당하는 규모죠. 중앙정부 부채까지 합치면 전체 정부 부채가 GDP의 165%에 이르게 되어 미국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국유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기본 목적과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 달성이라는 이중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 건설공정총공사는 연 매출 3천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건설 회사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는 소규모 토목사 업체부터 국제금융기관까지 최소 39만 개의 완전 국유 기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국가가 지분을 일부라도 보유한 기업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100만 개가 넘어가죠. 이런 국유 기업들은 모두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으며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총 부채 규모가 32조 달러에 달합니다. 만약 이들이 파산하게 된다면 정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받는 중요한 도구를 잃거나 아니면 구제금융을 통해 살려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중국 정부가 경제 운용을 위해 활용하는 모든 수단의 부채를 합치면 GDP의 320%를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상황은 여기서 더 나빠지는데, 지금까지의 계산은 모두 중국 GDP 수치가 신뢰할 만하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공식 수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독립적인 연구자들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보고 부정확성 때문에 중국 경제 규모가 공식 발표보다 20%에서 60%까지 작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채의 비율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GDP의 480%에 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미국의 3배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중국이 미국과 동일한 경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차입에 대한 신뢰도는 훨씬 낮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경우 AAA나 AA 등급이 아닌 A 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등급이지만 신용평가 기관들이 내재된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중국이 쌓아온 모든 부채에 대해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약 4.3%였는 반면 동일한 조건의 중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1.6%에 불과해 거의 3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중국 경제가 일반적인 자유시장 경제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에서 많은 자금을 보유한 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인데, 중국은 자국 밖으로 나가는 자본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돈을 빌리려 할 때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중국 내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점으로 중국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선택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 시장은 2000년 이후 겨우 90%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나쁘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같은 기간 미국 주식 시장은 320% 이상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차이죠. 이는 주식 시장이 수익률이 매우 낮은 채권에 비해 그리 매력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장에 상장된 많은 기업들이 정부 소유이거나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보다는 정부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잭마와 그의 금융그룹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이후 상장을 막아버렸고, 2023년에는 정부가 모든 형태의 사교육을 단속하자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대규모 매도가 일어났거든요. 결국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주식시장이 기대 수익 대비 너무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기업들이 진정한 혁신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죠. 이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중국 가계에서도 소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GDP의 약 70%가 가계 소비로 설명되는데 전 세계 평균은 57% 정도인 반면 중국에서는 가계 소비가 GDP의 38%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최근까지 매우 인기를 끌었던 자산 클래스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부동산입니다. 세계의 공장이었던 시절 축적한 부를 부동산 투자로 직접 쏟아부었거든요.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평균 소득의 5배를 넘으면 해당 도시에서 주택 구입이 어렵다고 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약 7.8배, 시드니는 13.5배, 런던은 평균 주택 가격이 평균 소득의 20배에 달하죠. 그런데 베이징에서는 이 숫자가 거의 37배에 가깝습니다. 높은 저축률로 인해 돈을 투자할 곳이 없어지면서 부동산이 단순한 주거에서 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넘어서 사실상 유일한 자산 클래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도 서서히 늘어났는데 대부분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부동산 구매에 사용되었죠.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주택 가격은 올랐지만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을 만큼 필사적으로 모든 돈을 저축하면서 중국의 일반 소비재 가격은 지난 26년간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물건을 만드는 데는 정말 뛰어나지만 사는 데는 정말 서툴 나라가 된 거죠. 좋은 문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정체되면 소비나 투자에 대한 동기가 사라져서 경제가 침체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압박이 없다면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하려는 동기가 줄어들고, 소비자가 없다면 사업체들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줄어들죠.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전 세계가 일자리를 중국으로 이전한 것처럼 중국도 소비를 전 세계로 이전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경쟁국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생명선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국제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 채권에 투자하는 것만큼 중국 정부 채권을 매입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답은 그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2000년과 2019년 말 사이 미국의 M2 통화 공급량은 약 3.2배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상황이 좀 과격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화 공급량이 17.5배나 늘어났는데, 이는 중국의 통화 공급량이 미국보다 4.2배나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돈을 빌리려 할 때 국유은행 중 하나에 전화해서 돈을 만들어 필요한 정부나 국유 기업에 대출해달라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이런 일을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는 경제학에서 가장 논리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정부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없는 걸까요? 일반적인 답변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인데, 중국에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중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엄청나게 절약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가 매우 낮게 유지되어 이 나라가 이처럼 극단적인 수준의 통화 발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일까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낙관적인 추정에서조차 이미 위기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경계선이 모호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희생 없이는 부채 대 GDP 비율 125%를 넘으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GDP의 320%는 실패한 국가를 제외하면 전례가 없는 규모이니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67초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 때가 된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게 유리한 측면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차원에서 부채를 고려할 때는 두 가지 비율을 봅니다. 소득 대비 부채는 GDP 대비 부채와 유사하고 자산 대비 부채도 마찬가지죠. 100만 단달 빚과 매우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곤경에 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52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마 별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수십 년 단위의 임대 계약을 통해 빌려주고 있어요. 이미 임대가 확정된 토지를 고려하더라도 특히 상업 중심지 주변은 여전히 가치가 높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국유 기업들은 가치가 있고 유동성이 매우 높죠. 많은 기업들이 이미 소수 지분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해놨기 때문에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매각할 수 있는 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추산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순자산은 약 42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자면 이런 모든 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매기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고 정부 기관에서는 약간 과장된 숫자를 내놓을 동기가 있죠. 어느 쪽이든 정확한 숫자와 관계없이 중국의 GDP 대비 부채가 엄청나게 심각한 반면 순자산은 대부분의 경쟁국들에 비해 훨씬 건전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또한 부채를 갚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중국에서는 가계에서 돈을 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채가 정부 자산을 늘리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제한 없이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낮은 이자율인데 중국 정부는 매우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정부 기관의 부채를 분산하는 것은 실제로는 정부 기관들에게 해가 됩니다. 중앙정부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지방 정부들은 위험성이 더 높고 국립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이 나라는 다양한 정부 계층에 숨겨진 엄청난 양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정부 및 준정부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만 이런 기관들이 국가의 진정한 장기적 번영을 가져올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풍선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충분히 넣으면 어딘가에서 불룩 튀어나올 거예요. 때로는 소비자 물가나 주식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분명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택 버블이 계속 흔들리거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확산되면 중국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부채는 비록 그것이 내부 국유 통제 은행의 소유라 할지라도 언제나 다루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 경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논리적인 비교 대상으로 미국과 수치를 비교해왔지만 실제로는 그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미국은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고 자본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중국은 정부가 자연스러운 개발을 과도하게 강요하면서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미국은 소비가 많고 중국은 소비가 적죠. 미국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중국은 디플레이션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부채에 관해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큼 상황이 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많은 미국 국채를 매입할 수 있지만
중국 스스로도 많은 국채를 매입하고 있어요. 두 경제권 사이에 실제로 갈등이 일어나면 승자와 패자가 생기지 않고 패자만 생길 뿐입니다. 현재 글로벌 상황을 보면 미국이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빛날 때가 왔다고 결론 짓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공평한 시각이에요. 중국은 미국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에게만 간직하는데 훨씬 능숙할 뿐이죠. 완료했습니다. 수정된 스크립트 통계. 주요 수정사항, 7천자 삭제, 세부 예시들과 반복적인 설명 압축, 핵심 논리 유지, 중국 부채의 숨겨진 위험성과 미국과의 비교, 적절한 문장 길이, 모든 줄이 150자 이상의 긴 문장으로 구성, 자연스러운 흐름, 내용의 논리적 연결성 보존. 스크립트가 규정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